해마다 열리는 잭슨 홀 심포지엄. 각국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 금융기관들이 펼치는 지혜의 향연. 역사상 처음으로 가상공간에서 이번 주 컨퍼런스를 펼칠 예정인데 여기서 향후 전개될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라고 더 골드 포어캐스트.com의 편집자인 게리 웨그너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의 경제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는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 장기적 정책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늘 향후 10년을 대비한 타겟책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색된 계획은 분명 달러 가치에 해로운 영향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금값은 날아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조정을 거치고 있는 최근의 금값이 바닥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올 여름 내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통화 정책에 대한 이벤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금값의 변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금 관련 포털 사이트의 편집인이지만 게리 당신은 현재 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도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손을 떨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몇 주 동안 급등락하는 금값을 가슴 조이며 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는 극적인 연속 쇠퇴를 보았고 이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들은 바가 있는 어떤 투자가가 금을 사려고 한다면 그는 우선 지난 2주 동안 보여온 금 가격의 변동성부터 살필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 2013년 이래 금값이 하루 중 가장 크게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도 이러한 변동성을 괴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변동성을 좋아한다면 금이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자산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최근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금은 분명 격동기에 자산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연준이 돈을 마구잡이로 인쇄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궁극적 방향은 상승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의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이라는 확신이 가는 금으로부터 투자자들이 관심 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금을 전문적으로 매매해온 상인도 아니고 금 거래를 수년 동안 봐온 사람도 아닙니다만 최근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있는 지금의 금값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달러 가치를 이렇게 하락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달러 가치가 잠시 강세를 이루었는데 그 대충적 원인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중순만 해도 달러 인덱스는 103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92까지 하락하자 기술적 반등 등으로 잠시 위로 튄 것입니다. 죽은 고양이 바운스로는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하락 추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러 가치가 왜 하향 추세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통화 정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연준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 전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양적 완화를 한다는 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지금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매월 1200억 달러나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비대한 대차대조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채 측면에서 그 규모는 6.7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이 전염병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하여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서 기인하여 가해지는 달러 가치 하락의 압력 그리고 기타 주요 통화 가치의 하락 압력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0을 향하여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국 통화와 달러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큰 압력을 받을까요? 저는 달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가 이미 3조 달러라는 엄청난 원조 패키지를 펼치고 있으며 이 끔찍한 질병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돈을 써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금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지난 며칠 동안 보여온 하락은 단기 하락 추세의 시작입니다. 조정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이 빠르게 상승했을 때 보이는 건전한 하락입니다. 우리는 2000년 3월 중순 450달러였던 금값이 불과 4개월 후 600달러까지 치솟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는 금에 있어서 200달러 정도 후퇴하는 것은 그리 큰 하락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 B를 보아도 분명 기술적 하락 정도입니다. 금이 아닌 다른 모든 지표들은 51이동 평균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면 분명 달러는 하락하고 금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금값이 2,000달러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매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립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재진입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입니다. 그런 다음 찾고 있는 것은 강세 반전 특정 캔들스틱 패턴입니다. 이것들이 SLV, GLD ETF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트리거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반년 후이면 금값은 분명 많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주간도 아마 등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분명 2200달러 혹은 2300달러에 달한 금값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닥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금값이 바닥에 가까워져 있는데 바닥 여부는 잭슨홀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잭슨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레버리지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것 트레이더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80년대부터 트레이더 생활, 어드바이저 생활을 했습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을 2배로 늘리지만 손실도 늘어나고 위로 열려 있느냐 아래로 열려 있느냐 하는 것 말이에요. 레버리지 2배, 3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기에는 레버리지 없는 ETF를 이용합니다. 만약 그런 손익 확대 효과를 바란다면 전 선물 거래로 바로 갈 것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외환 거래가 포함된 ETF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더블데크, 이중적 수익 구조, 환거래와 상품 거래가 혼합된 거래 말입니다.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있을 통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것이 절름발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제 자체가 향후 10년간의 정책이기 때문에 주요 중앙은행이 모이면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보다 그들은 향후 10년간 우리가 처할 위기가 어느 하나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달러 가치에 해로운 영향이 미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금값이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조정은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 2%는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통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업률 유지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와 같은 타겟 수치를 현실적인 수치로 바꾸려고 하겠지만 제 생각으론 2%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고 금값은 오르는 것이죠. 90년대 일본 중앙은행이 실행한 정책, 인플레이션은 없앴지만 저성장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지금보다는 나은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GDP 감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작년은 이와 정반대의 것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는 경제 확장기였으니까요.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연방정부 정책의 핵심은 우선은 경제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 성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달리던 기차가 잠시라도 멈추는 것 없이 그 속도로 바로 뒤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안정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축기로 계속하여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골드만삭스는 많은 해고자들이 2021년까지는 풀타임 노동자, 정규직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이것은 고용률이 유지되기를 기대해온 많은 분석가들에게는 끔찍한 뉴스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준은 아마 해법을 내놓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공고함에서 이런저런 연장을 꺼냈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의회가 논의 중에 있는 지원 패키지에 대한 것입니다. 2천만 명도 많지만 지금 실업자는 약 3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을 새로운 첨단 기술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교육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단순한 많은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업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가계의 사정을 재무부와 의회가 감안하여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겠죠. 이자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큰 부담이 없고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빌리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회는 이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90년대 일본이 실행했던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채택한 통화정책, 모두가 양적 완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 했지만 디플레이션을 낳게 한 정책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야기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격들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 결정이니까요. 이것을 처음 말한 사람은 우리들 중 누가 아니라 바로 파월 의장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당신과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